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특공대원들 오늘 작전 준비됐습니까? 함께 달려갑시다. 시사 특공대. 네, 이제 시사 특공대 오늘도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샵 1035 핸드폰 드시고 샵 버튼 1035 누르시면 잭디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자동으로 특공대 입대가 되죠. 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스트리밍도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짧은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정부가 의대 정원을 아주 대폭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매년 400명씩 늘려서 2022학년도부터입니다. 내후년부터. 그래서 결국 10년 동안 4,000명의 의사를 더 양성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협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의협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증원을 계속하면 8월, 그러니까 다음 달입니다. 대대적으로 파업, 총파업 등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들 좀 더 늘려야 된다. 아니면은 의협의 주장도 들어봐서 의사들에 대한 뭐랄까요, 혜택이랄까요, 지원 이런 것부터 우선시돼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닥터. 샵 1035 50원 100원입니다. 로버트 팔머가 부릅니다. Bad Case of Loving You. 제목이 닥터가 아니에요.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no pills gonna cure my ill.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손은수 대원 우리의 슈퍼맨 잭디. Pretty face, 오늘 슈퍼맨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pretty hard, 장당 9,900원에 겟했습니다. but it's from the start. You think I'm cute, a little bit shy. Mama, I ain't that kind of guy. Everybody 모두 함께. Doctor, give me the news.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No pills gonna cure my ill.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안설님, 아무리 봐도 목소리랑 얼굴이 매치가 안 되네요. I know you like 목소리대로 가면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it on top. Tell me, mama, are you gonna stop? 민정희 대원 의협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만 파업부터 예고하는 건 일종의 협박 아닌가요? You had me down, but 21 is it. Smile of you, it's on your lip. Shake my fist, knock on wood. I've got it bad, and I got it good. Everybody 모두 함께 닥터. Doctor, give me the news. I've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No pills gonna cure my ill.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닥터 Bad Case of Loving You. Bad Case 아주 안 좋은 이 병에 걸렸다는 거죠. 어떤 병이냐? 당신을 사랑하는 병. Of Loving You. 아시겠죠? ING예요. Loving You. 당신을 사랑하는 그런 bad case. 안 좋은 병에 걸렸으니까 나한테 약 좀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대원님들 보고 싶은 병에 걸려버렸어요. 이재기 시사 특공대 7월 23일 목요일 비가 내리지만 씩씩하게 작전 펼쳐보겠습니다. 샵 1035 50원 100원으로 문자 주실 수 있고요. 고릴라 유튜브로도 댓글 남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의협 목소리를 들어봐야죠. 의사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지금 진짜 뭐가 문제인지 또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이렇게 파업부터 걸어놓고 협상을 얘기하는 것은 그러게요. 그동안 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너무너무 의료진들이 고생을 해줬는데 그런 의사들하고 또 의협의 주장이 또 같은 것인가라는 또 의심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혹시 그 뭐 의협 그 협회장의 최대집인가요? 그 대표 저 회장 이름이 인터뷰하실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 시사특공대에서는 인터뷰 요청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댓글도 많이 왔는데 대부분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의협 목소리도 들어봐야겠다. 하지만 파업부터 내거는 것은 굉장히 협박성으로 느껴진다라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4651 대원 나는 잭디 목소리에 취하고 싶은 병에 걸린 듯 2시간 동안 한번 만취해 봅시다. 이재기 시사 특공대 오늘 중요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빨리 광고 듣고요. 정상근 기자와 함께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훑어드립니다. 우리는 특공대다. Hello, hello, can you hear me as I scream your name? 우리는 시사 특공대다. Hello, hello, do you need me before I fade away? 12시에 만나는 시사테인먼트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Find what I've become.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We live, we love, we lie.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시사특공대 최고의 특공 대원이죠. 정상근 기자와 함께 주요 뉴스를 훑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밖에 아직도 비가 오고 있죠? 네, 비가 제가 들어왔을 때는 좀 많이 왔습니다. 네, 내일까지 온다고 하니까 다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네. 청문회 하고 있죠? 네, 청문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 시작이 됐는데 일단 이 모두 발언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그 이인영 후보자는 이 한반도의 평화 열차는 이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라는 두 개의 레일 위에서 나간다. 어느 한쪽 위에서만 움직여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진척시킬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하지만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을 거쳐서 온 결의의 소망을 타고 불어왔던 이 평화의 순풍이 멈추었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을 연계시키지 않고 병행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또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낸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라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과감히 결단하고 또 쉼없이 부단히 시도하려는 의지도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이인영 후보는 이 대북 제재에 속하지 않는 이 소규모 물물 거래라든가 이 금강산 등에 대한 개별 관광 등의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데 이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초반부터 굉장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 뭐냐면 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 때였는데요. 네. 이 태영호 의원이 본인이 북한에 있을 때 이 남한의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고 또 전대협이라는 조직에서는 매일 아침 이 김일성 초성화 앞에서 이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의지를 다진다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인영 후보자에게 주체사상 신봉자냐라고 물어봤고 이에 대해 이인영 후보자는 그때도 지금도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태영 의원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후보자의 삶의 궤적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사상 전향을 했는지 찾지 못했다라며 후보자는 주체사상을 버렸느냐 이렇게 재차 물었는데요. 그러자 이인영 후보자는 이 주체사상을 신봉한 적도 없지만 이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건 청문위원이라고 해도 온당치 않은 질의 내용이다라면서 아직도 남쪽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도 조금 뜬금없는 질문처럼 들리긴 합니다. 네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 현황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지역사회 발생 39명, 해외 유입 사례가 20명이었습니다. 총 59명인데 네. 어제보다 다소 줄기는 했는데 이 지역사회 발생이 되레 늘어났습니다.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 이 39명 중에 경기도가 17명이나 되고요. 이 서울이 11명, 인천이 2명,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이었고요. 그리고 광주에서도 9명이나 나왔습니다. 경기도 경우에는 이 포천에 있는 육군 8사단 이 한 부대에서 이 지금까지 병사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지난 월요일에 부대 병사 2명이 발열 그리고 인후통 증상을 보여서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이 모두 확진 판정이 났고 이어서 이 밀접 접촉자들을 검사를 전수조사를 시작했는데 역시 계속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대체 감염이 됐는가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네. 이 병사들이 걸렸거든요. 근데 병사들은 영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어디서 대체 감염이 됐는가 이 부분이 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해당 군부대를 방문했던 진로 3당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경로가 좀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대 확진 환자 그 병사 일부가 이 상담사로부터 또 교육과 상담을 받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 관련 회사인 그 유한 DNC에서 집단 감염 환자 4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인천에서는 이 서울 강서구 소재 이 강서 중앙 데이케어 센터의 확진자 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환자와 접촉한 2명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광주인데요. 이 깜깜이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50대 여성인 이 광주 192번 환자의 접촉자 6명이 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경로가 아직 미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아까 제가 앞서 오프닝 할 때도 이 문제 우리 특공대원들한테 의견을 구해봤는데 이 당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쪽으로 굳힌 가운데 의협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이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현재 그 한 해 3,058명이 그 의대 학생 정원인데 네.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더 뽑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간 총 4,000명을 더 뽑는 것이죠. 네네네. 이유는 그 지역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이 신입생 증원분이 400명이니까 한 300명 정도를 면허 취득 후에 계속해서 이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이 지역 의사로 양성할 예정입니다. 조건부 양성이죠, 일종의. 맞습니다. 네. 이 300명의 학생들에게 이 전액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이 장학금을 환수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면허까지 취소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지역 의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또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00명 중 300명을 이렇게 양성을 하고 이 나머지 50명은 역학조사,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인재로 양성을 하고요. 또 나머지 50명은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의사협회가 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한의사협회는 이 조금 전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파업 등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비판을 한 바가 있는데 의협 측에서는 이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 폭증 그리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의협이 반대해도 막기는 어려워 보이긴 한데 문제는 네네. 이 파업이라는 것을 먼저 걸어버린 다음에 이 의견을 내는 것은 조금 국민들 상대로 협박하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의협에 따르면은 뭐 소속 뭐 회원들의 한 80%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내년에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과 단일 후보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정치란 것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면서 이같이 말을 했는데요. 국민의당 혹은 이 다른 보수 정당들과는 문재인 정권이 독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있다라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재보선 출마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 생각해 볼 계획도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아예 뭐 후보가 나올지 안 그럴 나올지도 일 모른다. 없습니다. 네. 하하하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슷하진 거죠? 않지만 뭐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중요한 건 국민이 반으로 나뉜 상황을 정치권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정상혁 기자가 굉장히 항상 관심을 잃지 않고 있는 분야죠. 노동 관련된 뭐 통계 조사 같은 게 나왔습니까? 네, 뭐 직장인 3명 중 1명이 부당해고를 경험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네요. 3명 중 1명. 네, 뭐 아무래도 설문조사다 보니까 뭐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체감상 이렇게 느낀다라는 건데 이 취업 정보 사이트인 인크루트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를 당했다라는 비율이 68.1%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은 권고사직이 45.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가 29.9%, 정리해고 구조조정이 24.2% 순이었습니다. 해고 사유 중 가장 많이 꼽힌 항목은 회사 경영난 네. 35.8%였고요. 정리해고 구조조정이 22.8%였습니다. 그 외에 업무 태반 취업규칙 위반이 3.7%, 사업장 부도가 2.8%였는데 무엇보다 해고 사유를 알 수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1%나 됐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이 해고 사유를 알 수 없다라고 답한 사람 중에 이 주관식으로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해고 사유는 뭔 것 같냐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좀 황당한 답변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뭔가요? 개인 감정, 결혼한 유부녀인 것을 미리 알지 않았다고, 아하. 그리고 경영자 내부의 비리를 보고했다고, 공장장에게 옳은 소리를 했다가, 그리고 대표이사의 갑질, 심지어 사내 연애. 사내 연애요? 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의 권장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충격적인 거는 이 사장 애인이 그만두라고 해서 다시 그렇고요. 사장 사모님이 아니라 애인이 사장의 애인이 네 애인이 그만두라고 해서 영어로 러버. 어허.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 닫는 게 불안하다고 해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아니 진짜 진짜 이 몸 이렇게 이를테면 문을 제대로 안 닫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너무 세게 닫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뭐 제대로 이제 문을 닫지 않았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염색했다고. 네 그리고 또 뒤에 거는 좀 단골이긴 한데 육아휴직 후에 복직이 안 됨, 그 임신 등등이었습니다. 사랑해요 SBS. 한 5가지 정도 저도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네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미중 간의 이 갈등이 저는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네 지금 국제적으로는 이 뉴스가 지금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미국이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전격 요구했습니다. 그 외교 공관 이 폐쇄라는 것이 이 단교 다음으로 아주 엄중한 외교적 조치인데 그렇죠. 미국은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면서 이 중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최근 중국의 해커가 이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해킹하려 했다. 뭐 미국이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2명을 그 미국 법원이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해커들이 이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돼 있으며 이 10여 년간 그 미국뿐 아니라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수억 달러의 지적 재산 그리고 영업 비밀을 해킹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중국에서 만든 틱톡이라는 앱이 이 개인 정보를 유출한다면서 미국에서 퇴출되기도 했고 네. 또 화웨이는 뭐 군산복 합체라고 미국이 또 주장하면서 장비를 쓰지 말라 뭐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마침 또 이 중국의 휴스턴 총영사관 측이 이 본인들이 폐쇄 통보를 받은 직후에 또 중요 문서를 또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네. 의혹이 또 증폭이 되기도 했는데 이 휴스턴 경찰은 총영사관에서 연기가 나자 영사관 내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 측으로부터 거부를 당했다. 당연히 이렇게, 막았겠죠. 네,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중국 외교부가 이 미국이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이 중국 내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통보할 가능성, 그러니까 똑같은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국 언론이 전망하고 있고요. 지금 그야말로 미중 관계가 4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그 불똥이 튄다라는 데 있는데요. 그 그러게요. 미국의 국무부 부처간부가 그 LG U+에게 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하하. 미국은 그동안 그 5G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각국을 계속 압박해왔는데 이 폼페이오 장관은 이 지난 14일에 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그 SK 그리고 KT를 깨끗한 업체 이렇게 공개 거명을 하면서 또 다른 업체들의 이 반 화웨이 전선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색을 분명히 해라. 미국이냐 네. 중국이냐 계속 강요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겨우 지금 제 중국 펀드가 정신을 차렸거든요. 아, 네네. 보통 그쯤 되면 뺄 텐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 빼시네요. 광고 나가는 동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영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게 시사 특공디에요. 2부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특공대. 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12시에 만나는 시사 엔터테이너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청취자님들께 경례 특공.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웰컴 투 더 파티. 웰컴 투 시사 파티.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7월 23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작전 펼치고 있습니다. 5209 대화. 저한테 한번 문자 보내셨던 분인데 한 달 전에 회사 동생이 시험관 한다고 아이 가지려고 했는데 잭디가 길을 보내줬지만 안타깝게 되지가 않았어요라고 또 안타까운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사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나? TMI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만큼은 길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뭐 TMI일 수도 있습니다만 비뇨기과적인 시술로 그 대한민국 출산율 증가에 전혀 뭐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되지가 않는 그런 뭐 입장 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뭐 출산기 이런 쪽으로 드리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대신 그 이 회사 동생 이름이 특이하네. 이름이 자리야 자리. 우리말 이름인가 봐요. 한글 이름인가 보다. 자리. 사랑하는 자리야 힘내고 오늘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자리 씨 힘내요. 영어로 이름이 포지션이네요. 자리 씨 힘내라고 커피 쿠폰도 하나 드릴까요? 오늘 한 번도 안 드렸죠? 그럼 자리님께는 지금 이 전 세계 한 200여 국 중에서 출산율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프리카 쪽일 거예요. 왠지 탄자니아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서 갖고 온 콘솔이 있나요? 좀 먼지 좀 털어내고 한번 가봅시다. 탄자니아에서 메이드 인 탄자니아 콘솔로 트립니다. 5209 자리님께 카디크파 뭔가 좀 이렇게 느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은경 대원은 꿈에 잭티가 나왔어요. 로또를 살까요? 밤길 조심할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남자 조심하십시오. 자, 광고 듣고 세 분의 변호사 만나봅니다. 시사 특공 디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응?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이제 시사 특공대 목요일 2부 3부 법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신과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어제 있었죠. 신과 함께 오늘은 법과 함께입니다.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유난히 손이 많이 간다고 저희 제작진에서 판단하는 남자입니다. 김태원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중년이 되면 제2의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는 걸까요? 아니, 손이 많이 갑니다. 제가. 많이 가요. 많이 가고 네. 왜 그렇게 작가들하고 아이템 상의하면서 전화를 오래 하세요? 막 30분씩 40분씩. 그 방송 바쁜데.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건 방송 그렇습니다. 퀄리티. 하지만 애정이라고 이거 좀 오늘 그 좀 뒤쪽에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 굉장히 활약이 기대되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동훈 또 나옵니까? 내일 나갑니다 대검찰청. 뒤에 있나? 아주 한번 바람 빼는 거예요? 야 방송 잘해. 푹 찔러갑니다. 네. 바람 뺍니다. 수임료 받고 변호인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한동훈이 내 수사심의위원회 나가. 친구끼리 좀 도와주고 그래요. 도와줘요 왜? 저요? 뭐 더 이상 어떻게 도와주라고요? 제가 나보고. 해드릴게요라고 한번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도와주라고 나보고. 자 아내를 몹시 사랑한다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와 그때마다 있습니다. 전문이 바뀌어. 손해배상이잖아 원래. 전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거 대한변협에 등록 안 등록을 해서 해야 돼서. 돈만 주면 모든 사건에도 하는
박준 변호사입니다. 그게 정확합니까? 전문 없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를 전문하면 다른 게 걸리고.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변호사법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이- 규칙에 있어요. 근데 이건 전문 못 쓰게 돼 있어요. 몇 번 이상해서 네.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거는 약간 제너럴리스트나 스페셜리스트인데 이거는 또 영업 전략인 거니까 좀 약간 딜레마는 있는 거지. 왜냐면 그렇지. 이혼 전문 그러면 이혼 다른 사건 건 많이 모르는 들어오겠지만. 다른 건 모르는구나 또 이렇게 되고 전문을 안 붙이면 넌 제대로 하는 게 뭐냐 또 이러니까. 김천 변호사는 자기 생각이 뭡니까? 내 생각에 나는 뭐가 전문인 것 같다. 나는 그냥 정치요. 세상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생각. 보수 정치인. 괜히 물어봤어. 똑똑하고 훌륭한 알겠습니다. 자 본인이 자기 그 앞에 붙이는 닉네임을 정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하지만 억압된 육체 야,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아, 큰 네, 의미가 진행 있는 합의이 안 되는 김준우 아니 변호사입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니야? 왜요? 영혼은 자유로운데 억압이 육체됐어. 그러면 억압이 풀리면 오우. 아니지 반대면 위험하지만 뭐 억압돼 있어요. 프로메테우스 같은 거예요. 굵은 쇠사슬로 묶여 있어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조력은 괜찮은 거지. 네. 괜찮은 거예요. 네. 반대면 큰일 나죠. 억압된 영혼 자유로운 육체면 정말 구속되죠. 구속돼요. 네. 여기 있지 못합니다. 변호인 400명쯤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알겠습니다. 오늘 가볍지만 사실 안에 사연 내용이 좀 심각합니다. 이분이 제가 사연을 손편지로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거의 막 꾹꾹 눌러가지고 보냈어요. 손편지로. 네. 제가 읽어봤는데 일단 드는 생각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한테는 왜 이런 걸 하셨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왜 신고를 안 했을까?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죠. 본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구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0대 주부입니다. 요즘 다들 힘들겠지만 저 역시 자영업자라 코로나로 인해 타격이 참 컸습니다. 그러던 중에 4천만 원이란 큰 돈을 하루아침에 날렸네요. 처음에 그 사람을 알게 된 건 모바일 밴드 채팅방이었어요. 자기는 소방관이고 신분증에 사진까지 보여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며 계속 초대를 하길래 호기심에 문의를 했더니 스포츠 토토를 알려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복권 한번 사본 적 없습니다. 여러모로 의심스러워 그 사람이 진짜 소방관인지 지인을 통해 알아봤는데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재미삼아 5,000원, 그 다음엔 10,0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개인 프로젝트를 해준다며 다른 사람들 수익 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소방관이. 그래도 처음엔 거절했어요. 나는 싫다고. 진짜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자기를 믿으라고 걱정 말라고 그래서 900만 원을 보냈는데 다 날리고 복구해준다길래 대출받아 또 1,000만 원. 그러던 중에 불법 환전했다고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 그때부터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2,000만 원을 입금하면 나머지 수익까지 다 돌려준다길래 정말 무서웠고 보낼까 말까 했지만 카드로 온 현금 서비스 지인한테 빌리기까지 해서 2,000을 보냈는데 그 후로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카톡으로만 대화를 했거든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소방관을 사칭해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니 저도 잡혀갈 것 같고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너무 겁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어쩌면 제 사연이 그냥 묻힐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편지 보냅니다. 변호사님들 꼭 좀 도와주세요. 자 지금 사연 들으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이런 아쉽네요. 사연들이 일단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네. 사기꾼들 천지예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정말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일단 예방책 절대로 나한테는 네. 예상할 수 없는 이익이나 기회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건 삶의 진리군요. 아주 100%입니다. 아 암만 잘 살아도 그런 일 안 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절대 오지 않고요. 그런 게 왔으면 사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다. 김태현 변호사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요 그거 똑같은 말씀도 드릴 건데 제가 증권회사에서 변호사 했었잖아요. 네. 대박 없어요. 대박 정말 없어요. 연 20% 수익? 에이, 연만 하는 거면 예를 들면. 예? 그리고 이 얘기 말씀드려요. 사람은 인간의 본성상 좋은 건 혼자 가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왜 알려줍니까? 자기 혼자 하지? 맞아요. 그죠? 왜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시면 그럼 자기 돈은 혼자 하지 왜 나한테 알려주냐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런 주는 정보들이 헛된 게 되게 많다. 대박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제가 이제 주말에 뭐 하나 상담을 할 건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거랑 돌려막기 사기. 그것도 보니까 저도 정확한 내용을 뭐로 사기를 쳤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저한테 의뢰하신 분은 초기에 들어간 분이 다 받았어 그래도. 그러니까 돌려막기라는 게 그 다음에 제가 들어온 사람 돈으로 받는 이제 거죠. 피디한테 야 나한테 뭐 5천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500만 원짜리 네네. 수익이야. 피라미드로 알려져 있는. 피라미드. 네. 그러면 모자르잖아. 그러면 또 박지훈을 끌어들여. 김준욱 끌어들여. 초기에 들어온 이재익은 돈 다 받아요. 그렇죠. 나중에 들어온 사람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그걸 의뢰하신 분도 거의 원금 받긴 받았으나 그분도 우리나라 최고 지식인 그룹 중에 하나예요. 직업이.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런 걸 속아? 뭐 사회 경험이 없는 뭐 학생이나 가정주부만 속는다 절대 안 그래요. 노인이나 이럴 수 절대 안 있지만. 그래. 이분도 정말 지식인이거든요. 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다 속는 거예요 거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대박 없습니다. 이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일단 소방관은 이 사람은 실제 있는 사람이라 하거든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소방관으로 그 사람인지 아니면 뭐 다른 또 그 사람의 명의를 또 도용했는지 알 도용했는지. 수가 없지만 지금 협박을 받았어요. 불법 환전을 했으니까 너도 범죄가 된다. 그렇죠. 그게 이런 지금 경우가 좀 참 무서워서. 운질에서 2천만 원을 더 입금했고 결국은 4천만 원 돈을 날리게 됐는데 저는 이게 불법 환전인지 이 부분도 잘 모르겠고 범죄가 될지. 예, 저도 이분이 그러니까 얼핏 보긴 그런데 이게 불법 토토가 있고 그냥 토토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토토가 네. 있죠. 가능해요 그거는. 그 토토는 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냥 여기 스포츠 토토를 알려준다는 거로 봐서 이게 진짜 불법 도박에 가담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관계. 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있잖아요. 뭐 승부 맞추는데 뭐 로또도 그렇고 얘네가 스포츠 이긴다 토토도 뭐 이런 그렇고. 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완전히 불법 스포츠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돼가지고 일반 도박죄보다 좀 더 가중 처벌을 받게 그래요. 되어 그런 경우는 있듯이. 이분 염려가 많고. 그것 때문에 네.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런 편의점이나 이 허가된 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샀다면 이분이 여기 투자한 것 자체 이분한테 이렇게 법적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 있나요? 금액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해당 제한이 있거든요. 토 금액 제한이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사연 봤을 때는 불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면 본인이 신고했다가 본인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군요. 불법 환전했다고 가능성이 있군요. 고소했다는데 무서웠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 보통 이게 외환관리법도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그쵸. 있긴 있어서 처벌을 좀 이제 물론 이제 초범이고 이렇기 때문에 뭐 여러 차례 있어서 상습범으로 의율한다 하더라도 뭐 벌금형이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이 상대방을 고소를 했다. 네. 근데 이 명의의 이 사람이 분명히 무슨 인터넷 가짜 아이디 통해서 했던 거니까 사실은 신원불상에 누구 이렇게 해서 특정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고소했을 때 그럼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냐 손해배상을. 근데 또 도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불법 원인 급여라 그래서 네. 도박으로 날린 돈은 원래는 못 돌려받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불법성이 저쪽이 너무 세고 네. 이제 그 형량 뭐랄까 경중을 가려서 좀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사연만으로 근데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본인이 날린 돈 근데 고소했을 경우 결국 뒤따르는 본인에 대한 예를 들어 뭐 벌금형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민사의 집행 가능성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 네. 이런 것까지 고려해 보면 만만치 않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혹시 또 다른 협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허. 예컨대 뭐 더 돈이 필요하다 너와 그때 되면 주저없이 경찰에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 생각에는 뭐 신고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또 다른 협박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본인은 뭐 초범이기 때문에 크게 처벌은 안 될 겁니다. 네. 그 대신에 이 계속적으로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협박죄 같은 걸로 뭐 고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지금 그 저희 듣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막 계속 보냅니다. 4557 대원도 이야기 듣다가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몇 달을 혼자 끙끙 앓다가 남편이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냐고 해서 결국 신랑한테 이실 짓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손해금을 줄였어요. 혼자 앓지 마시고 처음에 무섭더라도 신랑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런 분이 가족 중에 한 분은 꼭 있어. 돌아보면 진짜 제가 필요해. 봤을 때는 네. 전 지금은 고소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고상이 지금이라도 맞다. 이게 보면 이게 약간씩 엇갈리네요. 보면 지금 환전 얘기 나오니까 이제 불법 토토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해요. 네. 표현은 스포츠 토토라고 했는데 9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갑을성이 이제 약하죠. 이 정도면. 왜냐하면 이제 도박 같은 게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한 사람하고 거기 이용한 사람하고 뭐 똑같이 죄는 죄입니다. 도박죄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갑을성이 개설한 사람이 훨씬 높거든요. 도박 계장이니까. 근데 얘는 지금 상대 소방관 진짜 소방관 네.
불이나 끄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 이 사람. 그죠? 응급 구조하는 게 소방관 임무 아닙니까? 네. 근데 사람을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음흠. 이 사람은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소방관 진짜 사칭했을 수도 소방관이라며. 있죠. 아니 그냥 명의를 도용했을 남의 수도 신분증에다 가짜로 남의 만들었을 신분증만 수도 얘기는 있고. 달라지는데. 그럼 더 큰 범죄가 되죠. 그러면 그렇죠. 사칭까지 예, 했으니까. 예. 근데 공무원 사칭이니까. 근데 공무원 사칭이니까. 근데 아니야 공무원 사칭죄는 아니야. 쟤는 아니겠지만. 공무원 사칭죄는 공무원을 사칭해서 그 일을 해야 돼. 소방관 일을 해야 돼. 무슨 검사인데 말인지 그리고 알겠어요. 검사 일을 해야 소방관 관련돼서 공사칭이지. 사기를 쳐야 된다 이거죠. 근데 뭐지? 근데 이 사람이 사기 공갈까지 있는데 지금. 공갈했죠. 그리고 이분은 그 사기와 공갈의 피해자성이 있고 네. 분명 불법 도박 900의 피의자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기 공갈의 피해자성이 더 커서 나 이거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하고 빌면 그리 큰 처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전 이게 나을 것 아니 같아요. 그 말도 맞긴 한데 네. 이분 지금 남편도 모르고 있대요. 근데 이게 수렁에 빠진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안 끝난다니까요. 이제 위험을 감수하면 네. 제 생각에도 뭐 아무리 많아야 몇 백만 원 수준의 벌금 정도를 받을 거예요. 네. 이분이 위험에 감수해야 될 위험은. 네. 근데 이제 그걸 나아가서 이제 뭔가 근데 그를 통해서 얻을 다른 뭐 4천만 원, 3,900만 원 정도, 뭐 하여튼 그 정도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받아요. 돈은 뭐 받기 쉽지 않죠. 다 써버리니까. 그러게요. 돈 받는 건 참 쉽지 않아 너무 보입니다. 간단해요. 저희도 지금 이런 상담이 되게 많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중에 일을 쉬잖아요. 뭐라도 해야 된다 생각에 광고 같은 거 보고 하는데 그게 뭐 불법적인 뭐 한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데 불법적인 그 인책 보이스피싱 인책을 한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하는데 되게 포장지는 되게 좋아요. 뭐 그냥 뭐 금융 관련된 뭘 하는 거다. 근데 사실은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많은 거라면 약간만 의심해 보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통장 빌려주면 돈 준다는 게 통장 빌려준 것 자체가 나쁜 짓 하는 전자금융거래 거죠. 위반돼 네. 버리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좀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는 노동의 대가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 내지 불법 요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피해 나갈 수 근데 있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통장으로 어느 누군가 또 분명 제3자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을 있겠지만 그랬겠죠. 그 돈이 또 통장이라고 대폭 부르는. 통장이어도 그분도 그러면 통장을 대여해줬든 뭐 도용당했든 그 사람도 결국 처벌을 받거든요. 그 사람 처벌 그럼 그 사람은 말하자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랄까 뭐 이런 또 풀리방에 비슷한 그런 것들을 그 50대 주부님 이 청취자분한테 제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약간의 뭐 돈을 좀 환수한다랄까 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저도 전반적으로 보면 고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저희가 돈 실제 다 쓰고 없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전 수정하겠습니다. 전 이 사람 돈 있을 거라고 보여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범죄 특성을 봤을 때 돌려막기 사기 아까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실제 케이스 한다는 돌려막기 사기는 돈이 없어. 그거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왜 돌려막기 사기는 돌려막다 보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돌려막기 사기 피고인 한 거 보면 피고인 사건 진짜 신맥에서 돌려막기를 했거든요. 자기한테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기하면 자기가 쓰잖아요, 되게. 네. 뭐 좀 약간 유흥비 쓴 거 말고는 아무리 계산해도 없어. 왜냐면 여기 윗돌 껴서 아랫돌 주고 윗돌 껴서 아랫돌 주고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게 신기한 게 신기해. 근데 돌려막기 사기는 보면 네. 피해액이 예를 들어 100억이잖아요. 근데 사취한 금액 자체는 뭐 20억, 10억밖에 안 돼요. 없어요. 계속 플러스 네. 돼가지고 되는 그게 경우가 많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돌려막기 사기랑은 근데 이번 가질 게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지금 뭐 스포츠 토토, 불법 토토는요. 네. 불법 토토는요. 돈을 쌓아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이른바 이런 얘기 쓰면 안 되지만 토사장이라고 보통 많이 이제 토사장. 부르는 예전에 뭐, 범죄자들이 네. 있죠. 예전에 뭐 저 김제 마늘밭도 다 이거 그것도 있잖아요. 그랬고 그때 버닝썬 사건 터졌을 때도 아, 많은 그 단골들이 아. 토사장인 걸로 밝혀지기도 해서 무리가 근데 있었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필리핀이나 중국 뭐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동남아 쪽에 많이 있어요. 예, 운영을 하니까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당하거나 도용당한 분은 사실 또 경제적 취약계층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쨌든 그 사람한테 뭔가 또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역시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언제나 좀 물음표는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자, 좀 다시 나을 또 수도 있지 추가로 않을까. 사연이 왔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연 보낸 사람인데요. 소방관이 아니었습니다. 소방관은 사칭했던 거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러 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이거 불법이라서 같이 처벌된다고 해서 무서워서 그냥 경찰서를 나왔고 송금한 계좌는 있고요. 톡했던 내용도 안 지우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M4라는 자, 이거 이름으로 설명해 송금했습니다. 드리면 소방관 사칭 맞고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계좌는 대포 통장일 겁니다. 100% 그래서 죠, 확인 이거는. 불가능할 거고. 우리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입니다. 또 그리고 본인이 저도 김태현
변호사 말씀처럼 본인이 약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뭐 공익적 측면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피해를 더 막기 위해서. 예,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제가 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스러우면 일단은 뭐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른 어떤 피해가 발생해서 그때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검사의 기소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소재량. 기소유예. 검사한테 기소유예라는 제도를 두는 이유. 저는 사실 검사를 안 해봐서 내가 모르겠는데 뭐 검사를 하면 또 나름의 고충은 있겠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동훈 근데 물어볼까? 좀 지금? 이따 얘기 나옵니다. 이게 사연을 보내주고 이거 10분 뒤에 어떻게 얘기 해야 나옵니다. 네. 네. 지금 청취자분들 제가 봤을 때는 기소유예는 사실 이런 거 해주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맞아요. 이 지금 피해자 같은 분들. 그렇죠. 이런 예를 들어서 막 불법 토토를 했어. 같이 했는데 아 이거 돈 잃었잖아. 야 내가 너 고발할 거야. 이러면 얘가 다르죠. 그렇죠. 그건 같이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서는 나중에 자기가 돈이. 근데 이분은 물론 처음에는 본인도 이제 돈 욕심 내서 시작한 거지만 나중에 가면 협박의 피해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거의고 이거는 거의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 그냥 뭐 그냥 정상적인 그 도박장도 불법 도박장도 그냥 도박장이니까 사기 도박장 있잖아요. 이건 거의 사연만 보면 약간 사기 도박성인 냄새가.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느낌이죠. 우리가 우리 이제 예를 들어 한국 프로야구 경기에 그냥 일반 토토는 그 돈을 거는데 좀 스코어 예측하고. 예측하는데 정해져 있으니까 사설 토토 열어가지고 자 마음대로 거세요. 네. 이거면 그냥 단순 도박인데 네. 이거는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그것도 아닌 약간 그것도 사기 아닌 것 도박성. 같다. 사기 도박성이거든요. 사기죄 피해자를 가지고 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까 제가 들었던 예처럼 아 도박했는데 돈이 되니까 나중에 수틀려서 고소 이게 아니잖아요. 고발. 그렇다고 보면 피해자의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난 기소유예는 이런 거 해주라고 이게 제가 있는 거지. 군 검사를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뭐 군대에 있었으니까 뭐 이런 상황 사건 취급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기소를 꼭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을 때 기소유예를 합니다. 이걸 재판에 해가지고 처벌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을 텐데 그게 뭐 너무나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고요. 어떤 기준들이 있죠. 잘해줄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야 잘해줬을 것 같아. 칼이었어요. 따뜻한 검사였을 잘해줄 것 것 같아. 같아. 따뜻한 검사였을 것 칼이었어요? 같아. 근데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정말 수사에 적극 협조해가지고 검거까지 하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기소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피해자에 가깝거든요. 피의자지만 피해자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연에서 잡혀갈까 고민된다고 하셨는데 잡혀가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되는 그건 일은 확실해 보이고요. 없어요. 구속되는 일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결론적으로는 벌금일 가능성이 사실 좀 더 그렇죠.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정말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뭐 이런 걸 100% 보증하기는 또 어려워요. 아유, 보증 네, 못합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최대한 벌금형일 선수니까.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 경찰이 아 이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건 그거는 뉘앙스 해석하다가 경찰이 당신 큰일 났어가 아니라 네. 왜냐면 경찰은 사실은 벌금형 기소라든지 뭐 기소 이거 결정할 권한은 없거든요. 그렇죠. 경찰은 여기서 검찰을 넘길 때 혐의 이 사람도 도박죄로 혐의 있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검찰에서 수정 판단하는 거니까 기소를 해주든 벌금형으로 가든 경찰이 그 권한은 없으니 그냥 원론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나 큰일 났는데 이제 참 이렇게까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겁날 그건 수 아니다라는 있죠. 거지.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천미자 대원은 사기당하기 참 쉽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치과 근무하다가 전화를 받고 투자를 했는데 기획부동산이었는데 결국 몇 천만 원 들여서 맹지만 사고 아유. 털렸네요. 이런 것도 정말 많죠. 사기예요. 저는 박재현 가까운 변호사 분들 얘기한 몇분 것처럼 있습니다. 네. 행운이 너무 크면 의심해봐야 돼요.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해도 당신한테는 행운이 오지 않아요. 라고 그래요. 생각하세요. 일단 나한테 왜 이런 좋은 일이 생각나?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안 도는 거예요, 그게. 요새 경기는 안 좋고 금리는 저금리고 고령화 사회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많을 거예요. 내가 퇴직금 몇 억 받고 나오냐 이거 정말 어떻게 뭐 자영업 조심합시다 우리. 풀려야지 이 생각하다가 이런 사기에 자 생활법률 이야기 해봤고요. 3분 넘어가서는 우리 한동훈 검사장 얘기 좀 해볼까 말까 어떻게 할까요? 해야죠. 해야죠. 알겠습니다. 시사특공 친구도 와 있는데. 3부로 넘어가서 한동훈 검사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7월 23일 토요일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애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광고 나가는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한동훈 검사의 녹취록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 저희가 뒤에 있는 아이템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듣기 전에 박원순부터 먼저 하고 그게 맞는 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어제 경찰이 고 박원순 시장 비서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서울시청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는데 기각됐습니다. 네, 휴대폰 관련해서도 영장 기각되고 이번에 서울시청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 뭐 이게 사실 2차 가해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가해 현장을 했는데 서울시청 자체 뭐 그 문서로 남아 있을 것도 아니고 뭔가 무슨 조직적 그게 아니니까 뭔가 범죄 혐의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고 법원에서 본 것 같아요. 2차 가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거랑 근원적으로 관계가 있을까라고 의심이 드는 게 사실 좀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범죄 사실 자체라기보다는 대한 의심이라기보다 압수수색의 필요성 자체와 인과관계를 좀 옅게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들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이거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에서도 항상 이 아이폰이 그 패턴 푸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의외로 쉽게 풀렸어요. 패턴도 이번에. 아니에요. 저도 아이폰인데 이거 뭐예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한 일정 시간 이상을 잘못 넣잖아요. 네. 몇백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새롭게. 그래서 이거 풀기가 되게 쉽지 않아서 지난번에 그 모 수사관 아이폰 관련돼서 맞습니다. 외국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뭐 5개월 이상 걸려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하 누가 비밀번호 알고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보도 거. 보면 저기 김재련 변호사가 그렇죠. 피해자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를 알려줬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 좀 비슷하니까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업무론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업무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혹시 이 번호 아닐까? 개인 휴대폰 번호를? 근데 이제 근데 이게 휴대전화가 개인폰이 아니라 공용폰이니까. 휴대전화 세 개가 있어요. 네. 이 전화는 업무용 휴대전화고 나머지 두 전화가 개인 관련된 전화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다만 요거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어떤 됩니다. 거요? 마지막에 연락했던 사람들 아마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업무용 전화로 전화했지 않을까요? 그 전화 통화를 누구랑 했는 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서 유출했고 서울시장이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는지 그 부분도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아마 전화기를 열어보고 포렌식을 한다면 안 지웠다면 결국 그죠.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화기를 하는 게 뭐냐 사망 경위나 이런 거 하려는 건 아니고. 그건 찾을 수 그러니까 없을 지난주 같은데? 금요일 날 뭐 사망 결혼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 기록 지우니까 기각당하는 게 아니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결론 났는데 타살의 문점이 없는데 무슨 사망 경위를 왜 알아보냐? 알아보냐? 그거 기각시킨 거거든요. 그건 이미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누가 고소 유출. 그건 새로운 범죄니까. 네. 그걸 알아보려면 마지막에 누구랑 통화하고 이걸 꼭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되는 사람 다 해볼 수는 없는 거니까 제일 확실한 건 박원순 시장 전화기 보면 전화 온 사람 이것만 보면 제가 필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전화기를 보려는 그건 필요하죠. 그건 사실은. 자, 이 어제 또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준우 변호사님? 피해자가 이제 고충을 얘기하고 여러 차례 그 서울시대 다른 공무원들도 얘기를 했는데 뭐 전보 조치나 인사 조치나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뭐 방조 뭐 이런 혐의로 이제 그 다른 공무원들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뭐 몇 가지 증거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시장이 아니라 그 다른 일들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서 근무하면서 또 있었던 다른 성추행 사실들도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하면서 그러게요. 지속적으로 그런 성추행에서 좀 노출당하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해왔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이제 제출할 것이다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사기관에 이제 어느 정도가 제출됐는지는 좀 알 수 없죠. 확인할 수가 근데 그거를 없고요. 우리가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또 거예요. 당연히- 자기는 뭐 피해 당연히 사실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그래서 2차 가해가 돼도 될 수도 사실은 있고. 이제 그렇다면 기자회견은 이제 그만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정도면 뭐 할 말을 다 한 것 같고 이게 오히려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속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변호인들도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일종의 그 공익적인 네. 부분인데 그 피해자의 이제 말에 따르면 뭐 10여 차례 이상, 거의 20여 차례 네.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그런 그 서울시청 측의 뭐 참아라, 태도가 뭐 아니, 참아야지. 예뻐서 네가 그렇다. 예뻐서 그래. 이런
실태다. 30년 동안 편할 거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태다라는 걸 고발하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 근데 것 이제 같긴 해요. 저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그거는 충분히 고발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게 범죄가 되게 쉽진 않아요. 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예컨대 그거를 묵살하고 하지 않았다 해서 강제추행죄의 종범 내지 묵인. 왜냐하면 강제추행죄가 되려면 접촉 같은 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성적인. 예, 그 부분도 좀 확실히 있는지 확인 안 되고 있고요. 성희롱에 대해서 그걸 안 했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좀 해보긴 하는데 뭐 인사 관련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징계 그렇게 정도로 좀 가능한 폭을 넓게 부분이지. 보면 이게 가능할 수도 형사처벌하는 부분은 좀 근데 눈에 이제 안 보입니다. 저는. 이런 건 있는 거지. 보면은 이제 결국 김재현 변호사가 어떤 선택을 할까는 건데 왜냐하면 네. 지금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분 종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금 경찰이 보니까 경찰 검찰 하는 거로 봐서는 수사를 할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은 공소권 없음 불기 처분한다고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 할 수는 있어요. 결론만 그렇게 내면 되는 거지. 할 수는 있어요. 뭐 대통령도 예전에 뭐 공소시효 완성된 사건도 뭐 실체적 발견을 한 적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경찰 검찰 하는 걸로 봐서는 수사는 안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김재현 변호사가 각종 국가기관을 통해 가지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 국가기관 중 하나가 아마 법원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민사소송 같은 걸 제기할 수 있어 서울시를 상대로. 일종의 뭐 일종 구제면 사유자 책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남녀 성평등 고용에 관한 법률 거기 보면 성희롱 얘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성희롱을 문제를 제기했을 때 기관에서 덮어 이러면은 기관이 이제 과태료 처분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SBS 여중을 성희롱을 당했다. 네. 회사에다 나 우리 부장이 성희롱 했는데요. 야 조용히 해 안 그런 거야. 덮잖아요. 그러니까 SBS 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과태료를 무는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그럼 그 와중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검찰 수사만큼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정리될 수 있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재현 변호사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 법원 서울시에 대한 소송 민사소송도 있을 겁니다. 네. 아마도 그러니 그 연장선상에 보면 어저께 그런 기자회견이 피해자 측의 의미가 있는 거죠. 덮었다라는 서울시에서. 큰 틀에선 그렇고 근데 이제 2차 가해라고 하거나 이제 설마 뭐 이런 식으로 덮은 사람들 중에 그 예를 들어 그 성희롱 신고와 관련된 보고 라인에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와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옆에 동료한테 그렇죠. 나 아예 다른 힘들다라고 부서. 이제 토로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사람을 사실은 뭔가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처벌할 수가 측면이 없죠. 있거든요. 예. 나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뭐 서울시 공무원도 자기 밥줄이 걸린 거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제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서가 시장에 성희롱 성추행 문제 신고를 해. 알았어. 그럼 시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향의 목에 밥을 하면서 얘기하기 쉽진 않았을 거예요. 나도 목이 간다간다 하니까. 예? 아주 그 사람들 이해하는 측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인사조치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다른 부서로 옮겨. 네. 분명히 이 피해 여성이 나 옮겨달라. 여러 번 수차례 얘기했다고 네. 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그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가서 시장님 비서 성추행했다면서요.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하는 거는 본인도 목이 간당당하니까 쉽지 않았을 수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예를 실장이나 이선에서 인사조치를 통해서 정리할 수가 없었을까? 핑계는 여러 가지가 시장님 그런 이 부분까지 비서 되게 좀 약간 좀 지금 몸도 안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좀 편한 대로 보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돌려 얘기하면 대충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안 하고 부분까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조용히 있으면 30년간 그럼 자기가 30년 뭐 서울시 하겠다는 얘기가 뭐야? 이게 세 파트 같아요. 난 뭐 먼저는 이게 이게- 그 박원 시장의 행위가 있었는지 부분 네. 그 부분 뭐 확인이 돼야 될 부분 같고 두 번째는 묵인 방조인데 20명 정도 다 처벌받거나 책임질 될 부분 아닙니다. 김준호 변호사 얘기를 했지만 그 개선상에 있는 사람은 그렇죠. 처벌의 가능성이 있죠. 그게 징계든 뭐든 간에. 그리고 세 번째는 유출 경위. 그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상의 확장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 기자회견 상으로 봤을 때도 피해자가 지금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이면 뭐 저는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김대련 변호사 변호인이 판단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 세 가지의 포인트를 맞추고 또 국가인권위 진정이나 조사를 받아들인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특히 성희롱 그 부분은 국가인권이 원래 하는 사안이거든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리고 조금 더 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그리고 하고 싶어서 이 얘기는 하세요.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 우리도 얘기했는데 카톡으로 막 돌아다녔어요. 고소장 네, 요지. 고소장. 근데 딱 보면 고소장은 아니야.
누가 봐도. 근데 진술서 같은 느낌. 내용이 너무 좀 디테일해서 이거는 네, 누가 네. 지어낼 수가 지어낼 없는데. 수도 네. 없어. 보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었어요. 고소장도 보고. 아닌데. 이거 보긴 봤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근데 김재현 변호사 첫 번째 이거 유포를 중지해 달라고 우리 수사 의뢰할 거다. 이거 네. 고소장 아니다 그랬거든요. 오늘 밝혀졌습니다. 그 피해 여성 어머니가 이거 초기 이제 고소창하기 전에 이제 이런 사실들을 변호사한테 초기 버전을 주거든요. 네. 수필점 써서 그러면 그렇지. 사실관계 알아야 되니까 그 초기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진술서 일종의 변호인한테 고소장 접수하기 위해서 자료로서 이거를 목사님한테 준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걸로 기도를 해주십시오. 아니 어머니가 다니는 목사님한테 부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본인이 직접 올렸는지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존재 제3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유포된 거라고요. 그러게요. 그럼 이 목사님 책임 있거든요. 당연히 책임 있죠. 이거. 저는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 진짜 죄송한데 이거 목사 예를 들어서 뭐 성직자로서의 성직자 어떤 뭐 자격이 있는지 없다. 모르겠으나 있으면 박탈했는다 이거. 업무상 비밀 누설. 네, 이거는 성직자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더구나 예를 이 들어 변호사나 그러니까 업무상 비밀 누설이 의사, 변호사, 성직자. 왜냐면 비밀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근데 그걸 비밀 안 걸어. 야, 내 사건 의뢰인이 이런 게 있는데 안 되죠. 의사도 내 환자 중에 네, 유명 수술하다 연예인 보니까. 있는데 어디 수술했다? 안 되죠. 성직자의 고해성사한 거잖아요. 아 고해성사 아닌 건 자기 잘못한 게 아니니까 괴로운 걸 밝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외부로 돌려? 나는 뭐 이 의견은 충분히 들을 만한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죠. 네. 뭐 얘기도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검찰에 미리 또 하루 전에 또 얘기를 그래서 했다고. 유출 경우가 이쪽인가라는 의심도 있는데 아직은 알 수 없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목사 거긴지도 가능성도 없어요. 배제할 알 수 수 없어요. 없고요. 목사가 밖으로 나왔다면 언론기관이 말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경찰, 청와대, 검찰, 언론기관 뭐 여러 가지가 뭐한 있는데 네다섯 가지 정도 있어요.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검찰에 먼저 미리 가서 부장 검사를 만났다고 하는데 만나자고 했다는 만나자고 거죠. 했는데 스케줄상 며칠 연기했다가 묻고 싶어요. 저는 이게 두 분 변호사님은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검찰에 또 전화해가지고 부장 검사한테 약속 그러니까 잡아달라고 변호인이 만나자고. 이제 변호인이란다. 저기 피해자 피해자가. 대리인이 그 여성 아동 인권 예, 부장인가 아동조사 부장한테 그자한테 뭐 일이 있으니까 좀 만나자 얘기 좀 고소할 듣자. 테니 이제 아니 이랬는데 이 피의자가 상당히 거물이죠. 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장 검사 입장에서는 아 그래요 밥 먹으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밥 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장 검사하고 안 먹어줍니까? 그게 사실은 그 부장 검사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를 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처리하겠다라고밖에 얘기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보시면 뭐 저도 뭐 고소장 내일 모레 하나 써야 되는데 부장은 직접 줘요. 하고서는 안 주죠. 부장한테 가요 그냥. 아니 검사장 가요 없지. 그냥. 그러는 빨리 가 없지. 빨리 가 없어요. 그냥. 예. 그러는 없지 거의 없는 건데 지검장한테 가든가. 이건 아마 사건이니까 네. 대검 가려고. 아이 됐고 자 광고 듣고 어쨌든- 우리 저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요? 이거 얘기하다 말았는데. 또 할까? 빨리 해보세요. 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이긴 하지만 피의자가 피의자니만큼 보안이나 이런 측면들에서 이미 부장이랑 1대1로 붙고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변호인 입장에서. 네. 보면. 사건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유모 부장. 유모 부장이 고소장 접수시키고 절차대로 처리하겠습니다가 틀린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려면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거든요. 아이 뭐 무슨 지금 이런 일이 어딨어요. 그냥 접수하세요. 그럼 저희가 보고 잘 처리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피의자가 누구죠? 시장인데요. 다 듣고 나서 그 약속 잡아놓고 피의자 누군지 듣고 나서 제가 내일 일정이 있어요. 일정 있으면 아예 잡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피해자 저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이상한 데라는 거 충분히 의문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흐름 자체가. 그래요. 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좀 며칠 지나면 이 부분도 밝혀지리라 믿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자 방송합시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우리 오늘 정말 박주민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뭐요? 김준현 변호사 뭐요? 얼마 전에 모 방송국 100분 토론에서 100분 마이크 안 토론에서. 꺼져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럴 뻔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조심해야 돼. 나만 조심하면 되겠구나. 아 근데 좀 집중 좀 하면 안 돼요? 수많은 백브리핑. 지금도 보면 마이크 우리는 딱 오고 우리 5cm 이내에 딱 있거든. 네네, 딱 저분은 저 김태현 변호사님은 30cm 막 떨어지죠. 누워 있고 중앙에서 벗어났다가 어수선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마이크 꺼진다 켜진다 그것도 얘기하고 내가 불안해 죽겠네. 진성준 사고 날까봐. 그 진성준 의원이었어요? 아 내가 말 잘못했나? 그렇구나. 박주민 변호사 네. 그래봤자 방송 안 잘려요.
저는요 적폐 청산의 시대에도 4년을 살아남은 적폐입니다. 그래요. 저는 자, 뭐.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딱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면 김태현 변호사가 방송 코너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채널의 이동재 기자 구속영장 기각될 거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아쉽다라고 했는데 바로 발부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일주일 사이에 녹취록 전문이 공개돼서 이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그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보죠, 직접 목소리를. 아니 그냥 딱 하나야 무조건 수사를 막겠다 권력수사를 막겠다는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네.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을 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나중에 아는 거 로또도 나중에 아는 거하고 먼저 아는 거 차이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맞습니다.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자, 하나 더 들어야지. 뭐요? 검사들 왜 징징거리고 있어? 이거 그거 안 들어? 아, 그것도 너무 또 막 한동 검사 축해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그래요? 있어서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런 거구나. 제가 이거 나고 나서 이 다음 네이버 댓글을 다 한번 쫙 봤는데 네.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말한 그 부분이 있죠. 우리 월급 받는 거 나쁜 놈들 잡으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그게 대한민국 검사냐? 뭐 이런 식의 뭐 얘기에 징징거리고 있어? 굉장히 막 열광하는 또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댓글들도.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러 저희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하면서 말을 다 해버렸네요, 제가. 한동훈 맞아요 말투가. 한동훈 검사장 맞죠? 네. 맞아요. 목소리 아, 말투 또 전형적 말투예요. 일단 요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일개 검사가 그러니까 뽀삽질 뭐 이런 일개 장관. 일단은 뭐 나라님도 없는 곳에서는 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일단 난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 검찰의 고위 관료하고 5, 6년 차 기자하고 환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적절한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뭐 그런 게 관련인지는 모르겠고 그 환담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위치가 있고 기자라면 써야 될 말이 있고 뭐 술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김태현 변호사와 저하고 둘이 술을 마시다가 김태현 변호사 저는 그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할 가능성이 있겠죠. 일개 장관 뭐 그건 나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사실 뭐 지휘 받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요.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입니까? 저는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아이고만. 기자 앞에서 아주 고위 관료가 검사장입니다. 검사장급 차장 부산고검의 차장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너무나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뭐 징계 얘기도 하는 게 저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네. 보십니까? 자, 징계를 김태현 변호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뭐로 징계를 해? 징계 까면 안 된다. 뒷담죄? 품위 유지반 품위 유지? 예를 들어서 페북에 공개적으로 일개 장관이 막 썼다. 어디 인터뷰에서 했다. 그러면 그 얘기 맞죠. 그 진해원 검사부터 징계하라고 그래요. 뭐 준영 검사 뭐 했다고요? 그거 그 무슨 2차 가해성 성격들 있죠. 그거나 하라고 그러시고. 이러면 저도 송일홍입니까? 뭐 예? 했던 그거나 하시지. 사담을 자 한동훈 검사장이 기자가 찾아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 차 마시면서. 그걸 기자가 몰래 녹취해가지고 세상에 나온 거예요. 네. 사담이에요. 이거 그나말로. 이거 공적으로 유포하라고 알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뒷담죄? 뭐 뒷담죄로 감찰할 거예요? 기자하고 이게 만나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근데 기자들하고 이럴 때 취재원하고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건 자유로운 너무나 영혼 당황스럽지 없는 않아요? 육체. 자유로운 가진- 영혼 억압된 육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 저기 그리고 하나만 더 잠깐만 하나 더 있어. 이거부터 하시라고 할 거면 M본부 구속영장 가져가가지고 기사 쓴 거 그 검사 누구야? 그거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K본부 잘못된 어디서 녹취록 갖고 얘기 왔냐? 좀 거기부터 징계하시라니까. 브로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 우리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직 모르죠. 브로커는 아닐 거고 저는 누군지. 대충 누군지 아는데. 아, 그래요? 예. 자유로운 영혼 억압된 육체를 다른 말로 하면 사상의 자유는 있는데 표현의 자유는 좀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입에 관련된 거. 네. 입술, 두 입술. 그래서 고위 공직자라면 일단 언론인을 대할 때 이제 저는 이 너무 편한 평어 가르치려 드는 자세 이런 것부터 사실 조금 옷매무새를 다시 만져야 되지 핵심이 아닌 않나. 거예요, 무슨 자, 일단 들어 네. 이렇게 이제 그런 서론이니까. 그런 거고 사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일개 장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형사처벌할 일은 없죠. 네. 예, 근데 이거는 적절한 언행은 아니죠. 뭐 경징계나 뭐 견책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가지고 뭐 갑자기 뭐 감찰한다 이런 게 과도할 수는 있고 감찰할 게 뭐가 있어요. 뻔히 다 나왔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경미한 징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뭐랄까 권력이나 재벌 권력도 무서워하지 않는
최고의 칼잡이 중에 한 명인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미지에는 좀 많은 제가 볼 때는 손상이 좀 가지 않았을까. 뭐 강요 미수죄 공범 이렇게까지 꼭 처벌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 이동재 변호인도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네. 어떻게 보면 뭐랄까 살을 내주고 뼈를 네, 치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죄는 받되 조금 이렇게 뭐 경우에 없는 말들이나 좀 뭐 예의 어법에 맞지 않는 언행들을 한 것은 인정하더라도 나는 형사적으로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싶고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그래요. 뭐 직속 상관이잖아요. 검사장도 되면 예. 직속 상관이라고 할 만하죠. 법무장관이. 그래서는 안 되죠. 밖에 뒤에 가서 몰라 뭐 안타깝습니다.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그 근데 이제 어떤 이게- 뭐 예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대해서 갖춰야 될 조직원으로서 특히 그 상급자로서 상당히 얼마나 쉽게 생각하면 상당히 그렇게 얘기를 상급자죠.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해봤는데 진짜 이 문제 핵심은 뭐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검언 유착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관련된 싱크도 목소리식도 한번 짧게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사실 저희가 요즘 이제 시키는데 성공률 굉장히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제는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내고 그 수사를 위해서. 이철 막 와이프 찾아내기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볼만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네.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겁이 이철이랑 많아 이 사람. 먼저 지가 네. 불기 시작하잖아. 이철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자, 2개가 넣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그 네. 노명재단 이사장 관련돼서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만 걸리면 되지. 근데 이게 예. 어제 이제 녹취 전부 왜 깠냐면 이거 들어보셨어요? 25분? 전부 들었어요. 네. 다 들어보세요? 25분? 네. 이거 녹취를 풀 다 들어야 돼 텍스트를. 재밌어요? 맞아요. 되게 재밌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11시 반부터 이거 들으세요, 청취자 여러분. 검사장과 기자가 되게 이렇게 재밌어. 얘기했구나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이거 보면 신라젠 얘기는 결국 나오지도 않아. 모 재벌 프로포폴 얘기부터 온갖 다른 얘기 하다가 네. 이동직에서 계속 신라젠 얘기를 꺼내요. 그러다보다 한동훈 검사도 하는 얘기가 서민 다중범죄 피해야 이게 중요한 거야. 하고 길게 얘기를 왜냐하면 서민 다중범죄 피해자고 이건 무조건 금융사건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유시민 이사장 보면 되게 기분 나쁜 얘기도 있어요. 그 사람 뭐 정신도 낮게 아니잖아. 보는 그런 게 누구누구보다 있죠. 아래 아니야? 그 누구누구가 누군지 내가 대충 짐작은 가는데 네. 그 사람 영향력도 없잖아. 관심 없어 이런다고요. 근데 계속 이동재 기자가 또 틈만 두면 신라제 물어보니까 일어나기 마지막에 막 이제 자리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동재 기자가 뭐 또 물어봐요. 지금 뭐 막 들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해볼 만하지. 너 열심히 해봐. 이런 거거든요, 그냥. 뉘앙스가. 네가 취재한 데 한번 해봐. 이거지. 네. 공모를 하려고만 뭐 그러면요. 그거만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지금 말고 이제 네. 채널 A가 5월달에 진상조사 보고서에 네. 따르면 이 이동재가 그 백모 기자랑 얘기했던 내용하고 또 한동훈 검사장하고 통화했던 시간 7분 정도가 있고 또 제보자 그 지씨죠 그 사람하고 또 문자 보냈던 내용들이 시간적 순서로 봤을 때는 이 연관성이 이제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요거만 봤을 때는 분명히 요게 2월 13일 있었던 일이고 네. 3월 10일 날 다시 또 통화를 하게 됩니다. 네. 뭐 편지도 보냈고 만나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백모 기자가 뭐 다 녹음해놨어요. 이 친구가 그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했던 시간적 순서를 봤을 때는 뭔가 지금 한담이나 덕담보다는 그 이상의 가능성이 좀 더 있고 구체적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증거 플러스 해가지고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특히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네, 사실 김준호 무죄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다고 보는 이유는 이동재 기자가 휴대폰 다 삭제하고 노트북 다 삭제하고 할 증거가 상당히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 부족으로 저는 무죄 나올 수도 있다고 충분히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도 예를 들어 휴대폰 비밀번호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 때문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수사의 진척이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지만 요 대화만 가지고 이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는 그게 가능했다면 왜 그렇게까지 그렇죠. 스스로의 증거를 인멸했겠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요거는 있는 거죠. 한담 덕담이라고 말해도 무방해요. 제가 수다 같기도 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요 그리고 내용만 또 제가 보면. 말씀드린 거는 이동재 기자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내 혼자 지어낸 기다. 후배 기자한테 좀 힘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다. 뭐 뒤에 누가 있다 하는 거. 나를 그런 팔라고 식으로 지금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했을 때는 한동훈 검사장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저 김준호 변호사 설명처럼 네. 더 뭐가 있으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요.
더 뭐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이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네. 이거를 그 백모 기자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이게 나왔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 이러니까 뭔가 공모 혐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판사님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래 두 분 생각처럼 다른 게 있을지 모르 보자 할 수밖에 없죠. 요게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가져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틀었던 25문자 이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라는 거죠. 저 MBC에서 나온 것도 이거 받아서 가져간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이랑 똑같은 거. 이동재 기자 측 주진우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알파가 흐름상 있을 가능성이 없다. 뭐 또 며칠 지켜보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또 뭐가 나오든가 뒤집히든 다 할게요. 비밀번호가 다음 이제 주에 나와야죠. 세 분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12시에 만나는 시사 엔터테이너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청취자님들께 경례 특공.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웰컴 투 더 파티. 웰컴 투 시사 파티.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아이고 1시간 동안 후끈하게 세 분이 법조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그리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그 녹취록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많은 우리 특공대원님들이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방송 욕설이 좀 많이 섞여 있어서 제가 방송 가능한 것들로 몇 개 골라봤습니다. 딱 50대 50으로 골고루 골라봤습니다. 박재성 대원, 아이고 듣다 보니 있지도 않은 검언 유착 만들어내느라 고생했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박종욱님은 또 정반대 의견 주십니다. 검사랑 기자랑 공사 치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이거를 쉴드를 칩니까? 라고. 또 반면 5552 대원, 이분은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비꼰다고 해야 되나요? 앞서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장관한테 일개 장관이 진실에 뽀샵질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내용을 듣더니 에이 일개 장관이라니요? 잘못이죠. 법무부 국토부 장관을 겸직한 대단한 장관인데요 하고 또 비꼬는 문자를 줬습니다. 이런 비꼬는 건 사실 허용됩니다. 저희 시사특공대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자기 의견들을 얼마든지 개진해 줄 수 있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송종현 대원, 이 DJ가 이 게스트들 통제를 못하니 끌려가고 있어. 죄송하지만 끌려가는 척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 작가들을 고개를 갸웃갸웃하네요. 야, 이게 식구들이 안 믿어주면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MBC로 가야 됩니까? 채널 A로 가야 됩니까? 아까 시험관 수술했는데 좀 잘 안 됐다는 자리 씨, 영어로 포지션, 이분께 많은 분들이 저 잭디가 이 비뇨기과적인 문제로 이 길을 못 들인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안비연 대원, 제가 시험관 시술 통해서 딸 쌍둥이 낳고 막내딸까지 그 뒤로 또 낳아서 셋을 키웁니다. 제가 시험관 성공기 드릴게요 자리씨라고 따스한 길을 나눠줬습니다. 여기 묻고 더블, 받고 더블로 갔습니다. 서진 어머니께서는 또 43살에 출산한 제가 기드릴게요 빠야라고 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7214님, 5명의 손자 할머니입니다. 명품 목소리, 유익한 방송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5명의 손자 두신 할머니,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드십니까? 고맙습니다. 9305, 우리 엔젤이구나. 이 특공대원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이름이 김에인절이에요. 이름이 천사예요. 천사. 백의의 천사. 이름부터. 저 이제 2년간의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아이들 두고 회사 가려니까 마음도 착잡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출근이라 설레기도 하고요. 파이팅 좀 외쳐주세요라고 했는데 에이 파이팅이라니. 이런 분에게는 힘내시라고 출근하시는 날 까드시라고 비타민 음료 날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의의 천사 김엔젤님께 바이타민 엔젤
그렇습니다. From Jack D to Angel 비타민 음료가 날아갔습니다. 빨리 광고 듣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세스죠? 미세스 클라스 만나봅니다. 잠시만요. 시작해볼까 뭐 왜 그랬대 궁금해 죽겠네 왜 그랬대 말해봐봐 좀 시사특공대 목요일 4부입니다. 이 시간에 현대사회 세대 차이로 세대별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이야기 K, Curious K 김유리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공 안녕하세요. 특공.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가 뭡니까? 네, 오늘 나눠볼 얘기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지금 꽤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예. 많이 와요, 문자가. 예, 예전에는 사실 아르바이트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대학생 아니면 고등학생도 요즘도 많이 하던데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라고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좀 인식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투잡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어르신들도 소일거리 삼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다 하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굉장히 고되긴 하겠지만 회사 일 마치고 이 상하차 택배 알바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또 요즘에 아마 대학생들도 방학을 해서 네. 알바 이제 구하기가 한창일 텐데 예전의 알바, 요즘 알바 어떤 차이가 있나? 여러분의 경험담을 한번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샵 1035입니다. 샵 버튼 누르시고요. 1035 누르시면서 50원 100원이고요. 나 이런 알바 해봤다. 혹은 지금 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릴라 유튜브로 의견 남겨주셔도 좋고요. 오늘 문자 소개되는 분들한테 전부 비타민 음료를 준다고 해요. 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MBC 쪽은 좀 넉넉합니까? 거기는 빠유, 바나나 우유를 많이 쏘거든요. 빠유. 네, 여기는 바이라민 음료를. 빠유도 우리 갑시고 굉장히 탐나네요. 빠유도 한번 빠유. 지금 우리 저 행정팀에서 듣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빠유 한번. 네, 단가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빠유 말고 딸류 합시다. 딸류. 아 너무 좀 저렴한 느낌인 거예요. 발음이. 초유, 딸류. 초코 우유. 쪼유. 네. 알겠습니다. 쪼유. 딸류나 쪼유 정도로 하도록. 약간 더러운 느낌이죠. 왜? 아, 우리는 커피 우유로 한다고 밖에서 또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내딛으면 방통위 가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 괜찮아. 뭐라고 흠잡을 데는 없어. 하지만 한 발짝만 더 네. 나가면 제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뭐 해오셨어요, 우리 김유리 리포터는? 저는 제가 이렇게 방송 생활을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꾀꼬리? 네. 은쟁반의 옷구슬. 음. 정말 구식 표현이죠. 은쟁반의 네. 옷구슬. 이런 목소리를 가지게 된 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도너츠 가게 왜 백화점 1층에 식품 코너에서 파는 도너츠 가게 있잖아요. 아, 그 브랜드 말고 브랜드 체인점 말고 그냥 그냥 만들어서 파는 수제 도너츠를 어. 그거를 가지고 주차장 입구에서 파는 게 있었어요. 그 가게에서 이걸 들고 와가지고 예, 주차 그래서 입구에서 판을 딱 들고 와서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께 왜 가다가 저거 맛있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에서 그렇죠. 먹어야지. 거기에서 제가 득음을 했죠. 그때 뭐라고 외쳤는지 그래서 기억납니까? 도너츠 종류별로 5개 2,000원, 2,000원 가져가세요. 2,000원 막 이러면서 주차장이 그냥 울려 퍼져라 그냥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 제가 득음을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쉴 수가 없잖아요. 계속 떠들어요. 계속 떠들어야 되고 또 거기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아요. 주차장 매연이 장난이 맞아, 아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걸 다 먹어가면서 그때 뭐 마스크 쓰고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다 먹어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돈 계산하면서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잘 팔아가지고 사장님이 저를 또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알바비도 500원 올려주셔서 나중에는 3,000원까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1시간에 3,000원. 야, 지금 예. 생각하면 거의 뭐 이것은 노동 착취 수준인데 그때는 뭐 진짜 그랬죠. 그때는 그래서 시간당 3,000원이면 많이 쳐주는 거였거든요. 제 기억으로 고등학교 때 커피 전문점들이 있었어요. 네. 뭐 지금은 사라진 분야들 뭐 자댕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있었어. 사라진 보디가드 거 이런 거 맞아요? 있었어. 사라진 거 맞죠? 몰랐어. 근데 예. 내 기억으로 1,000원이었어. 1,000원. 그냥 1,000원. 그럴 땐 기억이 납니다. 네. 또 그 뒤로 20대 초반 근데 일을 좀 일찍 시작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왠지 김유리 리포터는. 그쵸.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방송 2002년 겨울부터 방송 일 시작했거든요. 너무 오래됐네요. 진짜 오래됐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02년 5월? 겨울이요. 12월부터. 큰 차이 없네요, 저랑. 저랑 제가 2001년에 시작했으니까 진짜 일찍 시작하긴 했네요. 네, 제가 휴학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저는 아르바이트 했던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일회성 아르바이트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 락 음악 좋아합니까? 옛날 그 밴드 중에 미스터 빅이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미스터 빅. To be with you. 그렇죠. Hold on, little girl. 부른 그 노래. 좋습니다. 그 미스터 빅이 우리나라에 이제 내한 공연을 온 적이 있습니다. 사인회를 하러 왔는데 네네. 제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뭘 했냐? 무슨 아르바이트요? 줄 세우고 뭐 이 그다음 사인할 때 종이 떨어지면 종이 갖다 주고 펜 떨어지면 펜 갖다 주고 이런 거 했습니다. 와. 에릭 마틴 그다음에 빌리 시안, 폴 길버트 뭐 이런 오. 멤버들이 쫙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밴드들이 있었죠. 이거 진짜 꿀알바 아닌가요, 그러면 진짜? 꿀알바죠. 좋아하는 예, 음악 그룹도 그렇죠. 보고 완전 꿀알바죠. 와. 종로에 있는 그 영풍문고 거기서 했는데 새벽부터 저는 일찍 와서 기다렸죠. 그런데 네. 1번으로 와서 줄을 서 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네. 제 또래였던 거예요. 어머. 되게 정말 이 청아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정말 한 네. 20년 전 그 우리 김유리 리포터 같은 느낌이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네. 2학년이었고 얼마나 설렜겠어. 그러니까 제가 딱 앞에 서 있는데 저는 항상 줄 세우는 앞에 있어야 되니까 네네네. 그 친구랑 1m 거리에 두고 하루 종일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삐삐번호 어떻게? 내 말 들어봐요. 중간 중간에 이제 음악 얘기로 서로 내공을 이제 탐지했죠. 그렇죠. 어떤 또 서로 그룹을 탐색을 하시고. 미스터 빅 좋아하세요? 네. 물어보고 야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저보다 나이는 한 살 더 어렸어요. 그런데 음악 얘기 심취해서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다가 그냥 사인 받고 가버린 거야. 번호를 깜빡하고 안 받은 거예요. 전화번호를. 세상에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다만 거기 힌트가 있었어요. 네. 자기가 그 지금 없어졌는데 압구정에 있는 상하 레코드 예술 간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음악 많이 듣는 사람들 메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한 살 어린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여자 중학교 졸업 앨범을 다 뒤진 거예요. 우리 그때 남녀 공학이었으니까 여자 친구들한테 되게 부탁해서 집요하시네요. 한 살 더 작년 네. 후배들 그래서. 여자 중학교 또는 공학 네네. 다 갖고 와라. 11번째 학교를 뒤지다가 알아낸 거죠. 찾았어요. 찾았어. 이야. 진선여중 다니고 있었어요. 진선여중 개나리 아파트 옆에. 어머. 그래갖고 이제 지금 이 얘기를 몇 분째 하고 있는 거죠? 저 시간이 지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선여중까지 했나요? 요 진선여중. 이거 어떡하죠? 너무 궁금한데 진선여중 네. 다음 편에.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d. 반드시 시간에 들어줬습니다. 알려드리고. 우리 청취자분 어떤 와, 앨범? 여러분 진짜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셨네요. 지금. 지금 의견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김보경님이 2002년 월드컵 때 주말마다 페이스 페인팅 알바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이거 자영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상당히 그 예술 아닙니까? 이렇게 막 태극기 그리고 뭐 그렇죠. 브라질 국기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시간당 10,000원 받았는데, 많이 받았네요. 시간당 10,000원. 저 3,000원 받을 때 이분 10,000원 받으셨어요. 2002년 때 10,000원이면 고등학생 때라 아닌데? 굉장히 큰 돈이었죠 하셨는데, 이야. 야, 이거 이때 10,000원이면 예, 진짜 많이 받은 건데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잖아요. 거의 계속. 변호사 수임료예요. 20년 전에 시간당 10,000원이면 이야, 엄청나. 이때 그리고 월드컵 때 주말마다 광화문이며 강남이며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야광봉 팔고 뭐 수건 팔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사업성 팔아서. 좀 있는 친구들이. 예, 이때가 진짜 대박이었죠. 저는 정재환 대원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놀이공원 귀신의 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하필 조폭 형들이 놀러 왔습니다. 그 형들 좀 심하게 놀래켰다가 귀신의 집 뒤로 끌려가서 쓰담을 당했네요. 우리 이제 이런 거죠. 쓰담으로 쓰고 뚜시로 읽는다. 뭐 이렇게 되겠네. 이분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건데 분인데. 너무 힘드셨겠네요, 진짜. 그다음 알바는 감독님 조금 살짝 동굴 느낌을 줘보세요. 우리 김유리 리포터의 목소리로 여름 남양 특집 문자입니다. 남양 특집인가요? 8949번님. 8949. 예전엔 정말 간담이 서늘한 알바. 시책 당근 알바가 있었어요. 딱 1일 하고 그만두었는데, 그리고 정말 몸이 힘들었던 알바는
이거는 빼셔도 빼주세요. 괜찮아요. 끝났어요. 네. 연탄 나르는 알바를 했었죠. 한 달하고 약값으로 다 탕진했던 알바였습니다. 이거 은근히 많이 합니다. 연탄 나르는 아니 그 영안실에서 시체 닦는 알바. 이게 또 돈이 수당이 세다 보니까 예. 그 연탄 나르는 건 딱 듣기만 해도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가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몸 힘들 근데 도너츠 파는 것도 몸 많이 안 힘들었어요. 목소리가 힘들었죠. 왜냐면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서서 이거를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도너츠가 다 이제 팔리면 또 가서 또 한 판 또 받아와야 되고 그것도 제가 했거든요. 사장님이 갖다 주신 게 아니라. 자 고해성사 하나만 합시다. 도너츠를 팔다가 먹은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너무 질려가지고. 질려서. 너무 냄새를 많이 보기도 싫었겠다. 예, 기름 냄새. 그렇죠. 예. 찹쌀도 안에요. 저 뭐라 그러지? 이 단팥 들어가 있는 그겁니까? 뭐 종류별로 다양했는데 약간 디사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코 코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왠지 던단한 느낌. 예, 그렇죠. 다음 또 네, 2013님. 제가 고딩 때 여러 알바를 해봤는데요. 그때 시급이 1,000원이었어요. 이 제일 쏠쏠한 알바는 차표 정리 알바. 기사님들이 차표를 수거해 오시며 금액별로 정리하는 알바였죠. 그때 간혹 동전이나 1,000원짜리 지폐가 나오는 날은 대박. 새록새록하네요라고 하셨네요. 야, 그러네요. 이거 차표라고 했나요? 옛날에 회수권이라고 하잖아요. 회수권. 회수권이라고 하고 많은 학생들이 그런 일종의 그 탈법 불법 행위를 저질렀죠. 회수권이 한 장을 하면 10장이 붙어 있어요. 그쵸? 그 점수를 따라 뜯으면 10개인데 이거 학생들이 비껴가서 이렇게 자르고 비껴서 잘라서 12장으로 만들어요. 안 되는데 그거 그럼 안 되지. 그렇죠. 그 돈으로 말이야 이놈들이 막 담배 사서 담배 먹고 말이야. 응? 담배 피고 나쁜 녀석들.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대체? 누구야 대체? 정철호 씨입니다. 장구 모델. 장구 모델이요? 읽어볼게요. 참고 읽는다 내가. 장구 모델을 구한다고 하길래 지원했습니다. 5시간 동안 장구를 메고 뛰는 동작만 하고 8만 원을 벌긴 했는데 그날 파스 사고 인대에 고름 끼고 어머. 병원비로 다 썼.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장구 모델. 이게 사실 국거래 장단 정도면 괜찮은데 갑자기 예. 그 감독님께서 휘몰이 들어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구를 메고 뛰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고생했네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0135번님 20년 전 여자친구와 시위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시위 알바가 그 당시 여자친구가 가서 서 있기만 된다고 해서 갔는데 시위 내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여성분들만 있었어요. 남자는 저 혼자만 있어서 너무 창피했어요. 남자는 혼자라고 앞에 나와서 문구까지 외치라고 했어요. 왠지 봐봐.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네네. 이거 왠지 약간 여성단체 시위 이런 거였나 봐.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20년 전이니까. 근데 혼자 갔다 남자가. 아마존에스 왕국에 덩그러니 떨어진 느낌이었겠네요. 진짜요? 그다음 문자는 네. 조금 이게 진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선윤 대원. 경마장에서 말 오줌 받는 알바 아세요? 저 이거 들어봤어요.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있대요. 알바가. 헐, 나 이거 말 농담인 줄 알았는데. 도핑 테스트 알바였다고. 그래서 그래야 예전에 되겠구나. 뭐 대학생 극한 알바 베스트 5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2위랑 1위 알아요. 2위가 뷔페였고 접시. 네. 1위가 상하차, 테크 상하차 했던 걸 기억합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말 오줌 받는 알바. 예. 여기서 이분을 진짜 만났네요. 심선유님. 힘드셨겠네요. 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조윤주님, 전 수능 보고 바로 방청객 알바였습니다. 그때 인기가 많은 알바라서 얼마나 잡기가 힘들었는지 전화 몇백 통해서 겨우 2번 해봤습니다. 이거 꿀인데. 너무 좋죠. 먼저 아시잖아요. 이 방송하시니까.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거기서 앞에서 이렇게 신호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웃어요 이러면 웃고. 네, 그렇죠. 실망 이러면 맞아요. 야, 나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리액션이 좋잖아요. 저도 정말 잘할 수 있는데요, 진짜. 우리 둘이 가면 돈 좀 더 받아야 돼. 진짜. 2배 잘 받아야 돼요, 앉아가지고 2배. 두 배 정말로. 9946번님. 예전 군대 가기 전에 PC방 알바할 때 라면만 끓이면 됐는데 지금은 스파게티, 볶음밥 등 요리를 해야 한다네요. 요것도 이게- 시대사의 그 변천이 있네요. PC방 가보지 되게 오래됐죠. 저 아주 오래됐죠. 저는 요즘도 가끔 가거든요. 저는 게임을 전혀 안 하는데 왜 가세요? 이렇게 약속 이 중간에 뜨면 그 사이에 이제 뭐 글을 쓰거나 이제 업무를 보러 네네네, PC방에 들어가면 요즘 네네. 클라우드에 많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가보면 거의 작은 식당처럼 다 돼 있어요.
인스턴트로 먹을 수 있는 종류는 다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굉장히 뭐 먹을 거 기껏해야 라면, 컵라면 이랬는데 지금은 엄청납니다. 스파게티 볶음밥까지 한다고. 거의 뭐 SBS 구내식당하고 맞먹는 수준이에요. 대박이네요, 진짜. 자, 그다음은 굉장히 시사적인 느낌의 문자가 있어요. 네, 전은주님 아파트 청약 줄 밤새 대신 서준 알바했었어요. 많지. 이거 하고 그다음에 무슨 그 한정판 상품 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굿즈라고 하는 그런 예, 예. 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 그 사교육 현장에서 학원 수강 인기 많은 클래스 이런 것도 다 알바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 알바가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김형우 대원인데 저는 미대에서 누드 모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상관없습니까 채영이랑은? 좀 이렇게 몸이 단련이 돼 있어야 되나요? 왠지 이분은 몸이 좋으셨던 분일 것 같아요. 모델을 하려면 그렇지 근데 않았을까요? 모델이 다 이렇게 잘 빠진 느낌뿐만 아니라 배 나온 모델도 있을 수 있거든. 네. 삶에 피곤이 묻어 있는 등이 좀 굽은 모델도 필요하고 이러지 않나요? 어땠는지 김영우님이 직접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직접 알겠습니다. 하신 분이니까. 9877님 예전에 네. 서울시에서 왕이 행차한 행사 알바를 했는데 아 맞아 있어요. 왕호위 역할이라 일반 졸개 알바보다 편했습니다. 역시 인생은 계급이라는 것을 거기서도 느꼈습니다. 어머나 진짜 그렇네요. 왕 호이니까 왕 바로 옆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자기가 저는 호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현장 감독이 시키잖아요. 근데 예. 하필 재수 없게 자 김유리 씨는 가마꾼 죽는 거지 그냥 하루 종일 가마. 역시 인생은 계급이군요.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3835번님 전 마트 시식 코너 알바요. 2009년 대학생 1학년 때였는데 하루 7만 원씩 받았어요. 꿀알바였죠. 저는 배고픈 자취생이라 떡갈비를 많이 먹기도 했어요. 떡갈비 줄 많이 서 있는데 시식하려면 하나씩 이렇게 집어 드셨군요. 한때 제가 또 시식에 꽂혀가지고 하시는데 왜 이러세요? 또 가서 식사를 해결하셨군요. 한때도 시식에 꽂혀가지고 먹고 나도 잠깐만 한번 더 줘보세요. 이거 괜히 한마디 이거 얼마예요? 뭐 이거 2팩 주는 거 왜 이렇게 인을 뭐라 하셨죠? 그랬죠? 네. 죄송합니다. 떡갈비 특히 인기가 많았는데. 예. 8745님 저는 여의도 불꽃축제 때 돗자리와 담요를 들고 가서 팔았습니다. 2시간에 16만 원 벌고 치킨 한 마리 사서 들어갔네요. 저 생각났어요. 저 진짜 예전에 여의도 불꽃축제에 가서 네. 닭강정 판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네 있었어. 아니 생활력이 좋으네. 근데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제가 일부러 막 노란색 옷을 입고 가서 튀게 팔았는데 이게 단속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못 팔 줄 알고 그냥 들고 나오려고 하다가 막판에 단속이 좀 흐지부지 뭔가 좀 그럴 그 타이밍에 딱 타이밍에 팔았는데 진짜 순식간에 팔립니다. 진짜로. 진짜 근데 맨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날 대목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년에 몇 여의도 불꽃 축제 때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몇 개가 남았는데 남은 것도 어떻게 해요? 싸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꽃 축제 끝나고 막판에 이제 거기 입구에 사람들 쫙 이렇게 해산할 때 서서 자 불꽃 축제 뒤풀이는 닭강정과 함께 하세요. 이러면서 또 한번 팔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남편분이 생계에 큰 걱정은 안 하겠어요. 뭐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문제는 없네. 그게 몇 년도인지 기억하세요?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한 10년 더 됐죠. 예. 그때 알바를 한번. 예. 이 여의도 세계 불꽃 축제 그 전야제 공개 방송 연출을 제가 한 3번을 했었어요. 2007, 8, 9를 제가 했나? 그래서 그때 저 아는 본것 같은데 노란색 옷 닭강정 파는 사람? 혹시 그때 근데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저 사람 저 말 단속하라고 막 그랬던. 시간 없다고.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밌는 알바 경험담이 많네요, 진짜. 떠드느라고 못했네요. 네. 자, 저희 첫사랑 진선여고 이야기 2편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들려드릴게요. 김유리 리포터님 고맙습니다. 특공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안녕.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세스 큐리어스 K 김유리 리포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잭디였고요. 전 이재익이라고 합니다. 전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사 특공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